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다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를 다양하게 부활시키려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청나라는 파란색을 사용하는 스키타이의 문화에 계승해서 이 청룡을 국기로 사용했고, 이 청룡이 뜻하는 봄에 맞춰서 국가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인들은 스스로를 흉노의 후예로 자처했는데, 이 흉노가 바로 스키타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청나라까지 건설했던 여진 만주족들은 그 전에도 금을 뜻하는 금나라를 건설했는데, 의외로 스키타이의 황금 문화를 염두에서 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금나라하고 청나라를 건국했던 여진 만주족들은 스스로 한민족의 후예, 즉 신라의 후예로 자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후손으로 한민족이 변절하게 되는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책들이 바로 이 두 책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선에서도 청나라를 배우는 북학론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 청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산업혁명처럼 일으키려다가 암살이 된 소현세자가 있죠. 그러면서 조선이 경제적으로나 그런 인적적으로나 청나라한테 얽매이는 비중이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이 사라져도 이 청나라에 연관이 되었었던 신라 영토에서 세도 정치가 나오고, 심지어 상하이에다가 독립 거점을 세우면서 특히 즉 청나라가 있었던 만주 지역에다가 독립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 조선시대 때에서도 청나라의 무역 시장 경제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연행 무역, 회령 개시, 연행사, 만상 등의 각종 직업과 경제 활동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간 매직과 면천이라는 신분 상승도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권력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지 못한 농민들이 집단 봉기를 일으키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한 원인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근대화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이 벗어나지 못하게끔 많은 개입을 했었죠. 그 사이에 어윤중이라는 가보 개혁을 주도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그런 선진 문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근대화에도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아간 파천 이후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도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패권 경제에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다만 고종과 민비가 패배한 러시아와 청나라의 결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일본의 조선 정복론에 의해서 병합되게 이릅니다. 그 사이에 만주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었던 일본의 우익 단체들도 이 만주의 한국인들을 이용해서 일본한테 유리한 만주국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후구 계획으로 유대인을 끌어들이려 했었고, 이토히로 부부는 그 이마니시 류한테 역사 분석을 맡겨서 일본이 만주국을 건설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을 확보하게 이르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만주국을 건설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만주국의 초대 황제로 임명하게 이릅니다. 저는 푸이가 황제가 된 것은 결국엔 청나라가 만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이 만주국이 건설되기 이전에 일본 제국과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합의 맞아서 만주국의 건설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선 왕조를 부활시키는 것에서는 상당히 엇갈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도 한국인들이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도 참변에 어쩌면 고려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량 학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일제가 패망 직전에 경기도 용인으로 수도를 옮기고 조선인을 만주로 보내려 했다는 증언과 그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만주국의
기초가 되었던 대고려국의 헌법조합을 보면 상당히 그 청나라를 많이 계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태극기와 같은 그런 국기를 쓰고 또한 영토 구역이 일본의 만주국하고 굉장히 일치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만주 지주에 발맞아서 조선의 농민들이 만주에서 중국인과 충돌해 보내는 만보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그 농토 계약에서 불거진 하나의 그 오류적인 사건이었는데 일본은 이 중국인들의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서 언론 조작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일본이 만주의 국을 건설하는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신민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협력하면서 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잉 소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과잉 소비에 따른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반발하는 농민 집단이 나오게 되고 신민부가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을 해버리는 빈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민부가 해체되고 김자진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리죠. 물론 빈주 사건 이외에도 신민부는 해체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과 농토 지질 독립 독점한 양반 집단들이 외세에 많이 협력했었습니다. 자, 일본이 운요 사건으로 한반도의 근대화를 일으켰었던 초반에는 양반 집단들이 유생을 이용해서 의병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제국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양반들 중심으로 폭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양반들이 많았었던 안동에서도 독립운동 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파리 장소 운동에도 양반 집단이 많이 개입을 했었고 심지어 과거에 부정부패로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해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주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 집단들은 같은 민족을 약탈할 정도로 범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강도 행위까지 벌이고 심지어 각종 보고서와 기사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보도될 정도였죠. 그러면서 3.1운동을 일으켰었던 33인은 편안하게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장소를 변경하고 그리고 3.1절 운동이 폭력 행위로 변질된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자제단을 조직해서 폭력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자진적으로 해산을 하게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3인조 암살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만주의 독립활동에서 처창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지를 부상하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집단들이 개입을 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만주 활동에도 독립운동 집단들이 결국엔 중국의 화교에 협력하게 이릅니다. 특히 이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적으로 꼽히는 김구 씨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 협력했었고 심지어 임시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여운형 씨도 이렇게 중국에 협력했었죠. 의외로 장도수 씨도 중국에 많이 결탁해서 독립활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 놨었던 군대가 자칫 중국의 하수인으로 전역해버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산주의의 확산에 이용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공산주의 집단이 퍼뜨리자 결국 공산주의로 이득을 보려는 독립운동 집단들이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또 다른 기사에서도 우리 독립운동 집단들의 동족 상잔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죠. 자, 그 사이에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었던 양반 집단들은 과거 조선시대 때 권력을 이용하여 평민을 약탈하고 그리고 장리라는 고리 대금을 이용해서 평민을 노예로 삼는 그런 경쟁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양반들이 지금의 부동산 사업처럼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로 토지를 확장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일반 평민들의 경쟁의 주권을 많이 침해를 했었죠. 그리고 일제가 이걸 법적으로 다 규정해버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양반 동토 지주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까지 개입해서 우리나라의 농토 사업이 주로 소규모 농민 위주에서 즉 대규모 양반 즉 자본가 위주로 바뀌게 이르죠. 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은 농토 지주한테 세금처럼 갖다 바쳐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심해져서 우리 농민들이 소작쟁이로 봉기를 일으키게 이르죠. 예. 물론 일제에서도 이를 알고 그 소작민들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많이 취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본의 근대화로 인해서 이 관계 시설이 보급되고 그리고 지주제가 확실하게 발전하게 이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증하고 또한 키가 조금나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도 일본이 의료시설을 도입한 것도 저는 한몫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전라도는 그런 농사 지주의 소수를 위한 땅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미 군정이 한반도 내 일본 자산을 가까운 사람한테 넘기는 귀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가 많이 형성하기 이릅니다. 그로 인해서 일제 때 협력했던 농토 지주와 그리고 산업 집단들이 서로 합쳐서 만든 게 바로 한국민주당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독립운동가들 집단 탈퇴로 인해서 영향력이 낮아졌어도 근데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와 그리고 그 야당 시절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군부 세력 해체되었던 90년대 이후에 정치와 한국민주의 뿌리는 총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보가 이어지는 점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은 사실상 왜곡해버릴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진에 관련되어서 이 구영필 씨에 관한 이런 역사의 분쟁도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화교를 퇴출하고 독재를 꿈꾼 정권의 외교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개항했을 때 화교가 많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사라지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냉전 체제에 맞춰서 이 반대 세력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이스만 정부 때부터 중국이 협력할 화교들을 경쟁을 옥죄기 시작했고 이는 박정희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아성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 화교회관으로 화교를 속인 다음에 화교의 경제권을 침탈해서 화교를 쫓아내려는 심보도 보여졌죠. 저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뒷병을 우선 보자면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가톨릭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임시정부의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가톨릭 세력들도 군사 정권에 많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교가 없어진 데에는 사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했었던 군부 세력들과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연합 전선이 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왕조의 얼면에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반대하고 영구적인 독재를 꿈꾸었던 점은 어쩌면 외교적인 이중 외교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었을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승만 정권 때 반일 정책을 했었던 점은 미국을 이용한 동북아의 이중 외교 추진을 했었던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만주국 추진 세력들과 일본에 협력하면서 독자적 핵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버리고 그리고 쿠데타를 벌인 점은 바로 냉전 체제에 걸맞은 하우스인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군사적인 경제 패권 역할을 많이 협력했었고 또한 이 당시 남북 협력은 어쩌면 일본, 소련, 독일 협력을 염두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쩌면 일본과 독일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했었던 이중 외교를 이용해서 국익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